하이데가의 기술과학 문명에 대한 숙고가 커다란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가 전체 철학을 봤을 때 결국 하이데가의 그 최종 목적지, 존재 사유의 최종 목적지는 사실은 그 우리 시대에 대한 철학적, 하이데가식으로 말한다면 존재 사유적 해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과학 문명에 대한 해명, 더 나아가서 그런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하이데가가 논의하는 게 뭐 예술이라든가 거주라든가 뭐 내맡김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새로운 삶의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철학적 가능성에 대해서 하이데가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본다면 과학기술과 예술, 이것이 결국 하이데가가 하고 있는 저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숙고라는 낱말이 하이데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하이데가가 사실은 그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줄 압니다. 우리 다른 철학자들을 본다면 이제 대표한 낱말들이 몇 개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하이데가는 유사한 의미의 경우에도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언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갈 때 저는 하이데가의 존재 사유에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고라는 낱말은 이제 독어로 이제 메지넨, 명사로 이제 메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낱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제 진에 있습니다. 진이란 말이 이제 영어로 이제 meaning. 근데 사실 독일어 진이라는 것은 영어의 meaning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영어의 meaning이라는 것은 어떤 낱말이 가진 뜻을 이야기하는데 하이데가가 말하는 진이라는 것은 전체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그죠? 전체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하지만 숨어 있는, 은폐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말할 때 하이데가는 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은 바로 뭐냐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현대 과학 기술 문명을 가능케 한 숨어있는, 은폐된, 최종적인, 궁극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이번 강연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마지막 이제 도달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가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 주체가 현대 과학 기술 문명을 이제 건설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문명이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죠?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어떤 존재의 어떤 역사적 운명의 결과라는 것이 하이데가의 답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의 역사적 운명과의 투쟁을 통해서 인류가 살아가야 할, 인간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어떤 철학의 가능성, 새로운 어떤 삶의 가능성, 새로운 어떤 거주의 가능성을 이 존재의 역사적 운명 속에 감추어져 있는 존재의 진리를 우리가 사유함으로써 펼쳐 나가고자 하는 것이 하이데가 전체 철학의 어떤 목적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인간이 창조하고 있죠. 이제 인간이 인간의 뇌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대 기술 문명,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요새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까지를 과연 어떤 하이데가적 사유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갈 수 있는지 그런 논의를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2페이지 보면요, 강의 일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발표했을 때랑 좀 순서가 좀 약간 바뀌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세계상의 시대. 그래서 세계상의 시대를 지금 계획대로라고 한다면요, 한 3차례에 걸쳐서 세계상의 시대를 완성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계상의 시대 이 논문이 지금 숲길이라는 책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과거 우리 한국 하이데카 학회에서 제 기억엔 아마 92년도인가 93년도에 학회 차원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상의 시대를 이제 6 선생님들이 이제 나누어서 번역 발표를 했고, 그래서 6 선생님 중에 이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국내파의 대표로 참여를 했었는데 6 사람들이 나누어서 번역 발표를 하고 하이데카 학회 회원들이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래서 이 세계상의 시대를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당시 뭐 그런 우리 성과물들을 강남대에 계시는 그 최상욱 교수가 모아서 재번역을 해서 세계상의 시대라는 단행본으로 사실 출판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제 독한본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이제 하이데카 독일어 원문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한글 번역본이 있는데 아주 좋은 번역을 최상욱 교수가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단행본이었기 때문에 몇 년 후에 2008년인가 7년도에 돌아가신 신상희 교수가 숲길이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최상욱 교수의 번역을 참조해서 재번역한 것이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숲길이라는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번역에 다 장단점이 있고 우리에게는 뭐 많은 번역들이 있는 게 공부하는 사람에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독일어 원서도 보고 또 우리 뭐 번역판도 참조해 보고 뭐 그래 가면서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하이데카 사유에 우리가 못 미치고 있는가, 제 자신도 반성해 보고 또 배워보고 하는 뭐 그런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래 이제 과학과 숙고라는 논문을 하고자 했는데 과학과 숙고에는 이제 기술에 대한 물음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순서를 좀 다소간 바꿨습니다. 세계상의 시대는 이제 연대적으로 보면 대개 한 1938년 정도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에 대한 물음이 이것은 이제 강연과 논문집에 수록이 되어 있고, 이건 아마 이기상 교수님이 번역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 강연과 논문집이란 하이데카의 전집판인데요. 그것을 이기상 교수랑 박창국 교수, 신사영 교수 세 분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기술에 대한 물음은 이기상 교수님이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뭐 후기 하이데카를 대표하는 뭐 작품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술에 대한 물음도 이제 가급적이면 한 3번 정도, 혹은 조금 더 나간다면 뭐 4번에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강연과 논문집에 수록된 그런 이제 기술에 대한 물음인데, 이건 제 기억에는 53년도에 출판된 53년도에 아마 하이데카의 브레멘에서 한 그 강연을 토대로 한 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이데카가 기술에 대한 물음을 강연한 다음에 기술과 케레, 우리 하이데카의 사유의 전회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테크닉 운트 케레라는 단행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과 논문집에 나온 이제 기술에 대한 물음에는 기술과 전회, 테크닉 운트 케레에서 그 테크닉까지만 나와 있고 그 케레 부분, 그 케레 부분이 이제 뭐 짧죠, 한 7, 8페이지인데 그것은 그 강연과 논문집에는 나와 있는 기술에 대한 물음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연은 이제 그 테크닉 운트 케레, 기술과 전회에 나오는 그 케레 부분까지 같이 해서 강연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과 숙고라 논문은요, 이것도 강연과 논문집에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연도순으로 보면 조금 빨라요. 그 기술에 대한 물음이 1953년이라 한다면 과학과 숙고는 제 기억엔 아마 1952년도 강연인데, 여기서 이미 하이데카가 기술의 본질, 소위 게슈텔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모라세움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개념이 이미 과학과 숙고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연도순으로 본다면 과학과 숙고가 1년 앞서지만 우리 강연에서는 기술에 대한 물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기술과 전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과학과 숙고를 강연함으로써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대 과학 기술 문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에 감추어진 근거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그런 그 시도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 적어놓은 건 초연한 내맡김.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과학기술 시대를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이데거가 독일의 독일 철학의 원조 할아버지를 한다면 이제 중세 초기에 에크하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에크하르트에서 이제 겔라센하이트, 소위 초연한 내맡김. 에크하르트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신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의지를 전적으로 이제 신에게 내맡겨야 된다. 뭐 그런 개념이 이제 초연한 내맡김입니다. 하이데거는 그 초연한 내맡김이란 개념을 이제 신에게 나를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존재의 진리에게 나를 내맡겨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적인 시각에서 겔라센하이트, 즉 초연한 내맡김을 이제 재해석해서 출품한 것이 이제 초연한 내맡김. 겔라센하이트라는 유명한 그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겔라센하이트까지 가고 싶은데, 근데 사실은 철학 강의라는 것이 또 해봐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과학과 숙고까지는 하여간 무조건 마칠 수 있도록 하고, 겔라센하이트는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만약 뭐 시간적 여유가 안 된다면 이 겔라센하이트란 그 예술에 대한 혹은 거주에 대한 논문을 모아서 한 차례 강연을 더 하는 것도 좀 도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은 이제 제가 밑에 적어놨죠. 그 세계상의 시대는 숲빌 신상희 교수가 번역을 했고요. 기술에 대한 물음은 아마 이기상 교수님이 번역을 하신 것 같고요. 초연한 내맡김이라는 논문도 이것도 이제 동일성과 차이라는 하이데거의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을 번역하면서 신상희 교수가 이제 이 책에다가 사실은 번역해서 수록해 놓은 그 논문이 있습니다. 과학과 숙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강연과 논문집에 번역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아마 뭐 신상희 교수나 뭐 이기상 교수나 두 분 중 한 분이 번역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참고 문헌으로 현대 과학과 기술, 특히 현대 과학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우리가 지금 읽는 논문은 이제 세계상의 시대인데, 사실은 1933년도 작품, 하이데거 후기 철학 전체의 어떤 얼개를 소개한 작품이 사실은 철학의 기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책이 사실은 너무너무 어렵고, 하이데거가 워낙 그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번역이 거의 불가능하다 할 그런 책이고, 하이데거도 이건 세상에 내놓지 말라 하는 그런 책인데, 제가 좀 무모하게 한 2년 전에 번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의 기여 부분에서요, 그 소위 존재가 떠나버린 시대, 바로 이제 근대를 상징하는 건데, 근대 현대를 상징하는 건데, 존재가 떠나버린 시대에 대표적인 어떤 현상으로서 자연과학에 대한 분석을 철학의 기여, 제 기억에는 아마 77절, 78절에서 이 부분을 이제 하이데거가 현대 과학에 대한 자기 전제론적 해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연 시간에는요, 현대 과학을 논의할 때 철학의 기여에 나오는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같이 소개해 가면서 강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연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개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는데 무슨 대학생처럼 개론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좀 전문적으로, 우리나라 수준에서 최고 수준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좀 뿌리 깊게 하는 게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선생님들한테도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건 제가 말재주가 없으니까요. 제가 손짓 발짓 다 해서 제가 아는 바를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과제는요, 그 첫째 논문인 세계상의 시대.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 50여 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뒤에 한 20여 페이지, 뒤에 한 10여 페이지 정도는 사실은 그 본문에 대한 주가 붙어 있어요. 본문의 주를 소개하는데, 그래서 그쪽은 제가 생략을 하고 필요한 부분만 우리 강연에 제가 도입해서 뭐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형이상학과 하나의 시대가 이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첫째 주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형이상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는 형이상학에 의해서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차후에 좀 말씀드리고요. 이 형이상학에 의해서 어떤 그 토대가 놓여진 근대의 과연 본질적 현상이 무엇인가? 이 두 번째 우리 과제가 되고요. 세 번째는 그 근대 본질적 현상을 하이데거는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 첫째, 이제 근대 과학에 대한 근대 과학의 본질에 대한 소개가 이 세계상의 시대의 어떤 주요 사실은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과학의 본질에 대해서 근대 과학의 본질을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중 오늘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하나를 얘기하고 두 번째에 한 중간 정도까지 얘기해서 오늘은 좀 마무리 짓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계상의 시대를 우리 세 번에 좀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전체의 어떤 줄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목차를 얘기할 때도 이제 근대 과학의 본질, 첫째 마주 던짐, 두 번째 방법 절차에 컨티뉴드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이것이 다음번 강연까지 연결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적어놨습니다. 그럼 우리 5페이지에 가서 이제 형이상학과 그 하나의 시대가 과연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 대한 사실은 세계상의 시대라는 논문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요. 그 첫 단락에서 사실은 학생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아주 감동을 하게 돼요. 야, 참 세상을 이렇게 보는구나. 하이데거의 명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데거는 이제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시대를 이제 하나의 시대에 어떤 토대를 놓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형이상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이데거 글을 뭐 다른 철학자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읽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논문을 쓰면요. 이 개념을 좀 명료히하려는 노력을 해요. 하지만 대가들은요.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읽기 어렵지 않은가. 우리 2차 강연을 할 때 이제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에서 말하는 형이상학은 하이데거가 말하고자 하는 근원적 의미에서의 형이상학이에요. 반면 이 세계상의 시대에서 형이상학이라고 하이데거가 지칭할 때는요. 이 전통적 의미에서의 형이상학, 이 전통적 형이상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강연 때 이제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사실은 서문과 결론 부분을 하이데거가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연을 한 것은 1928년이고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서론과 결론을 쓴 것은 1940년대 이후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0년도 이후에 썼던 서론과 결론은 저희가 시간상 강의를 못했는데 1943년인가 무슨 그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서문에서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과학은 하나의 나무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과학을 이제 나무에 비유하는데 과학은 하나의 나무고 그 나무의 뿌리가
바로 형이상학이다. 줄기가 물리학이다. 가지가 개별과학이다. 아주 데카르트의 유명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형이상학을 뿌리로 해서 물리학이란 이제 나무 전체에 이제 줄기가 자라 나오는 것이고, 그 줄기에서 이제 뭐 윤리학이라든가 무슨 법학이라든가 뭐 기계학이라든가 이런 가지가 이제 뻗어 나가게 된다. 이게 데카르트 생각인데, 하이데거는 그 뿌리로서의 어떤 형이상학을 가능케 하는 사실은 토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뿌리로서의 형이상학, 뿌리로서의 전통적 형이상학을 가능케 하는 그 토양이 하이데거가 말하고자 하는 근원적 의미에서의 형이상학이에요. 근데 일단 이 세계상의 시대에서 하이데거가 형이상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 그 데카르트가 말하는 그 과학의 나무의 뿌리, 아직 근원적 의미의 형이상학이 아니라 이 전통적 의미의 형이상학을 하이데거는 이 논문에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우리가 형이상학 그랬을 때는 이것은 전통적 형이상학이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고대 형이상학,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중세 형이상학, 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등등등, 또 근대 형이상학, 뭐 칸트라든가 뭐 헤겔이라든가 등등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뭐 이해에 좀 도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상의 시대 그 첫 문장이 우리 5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형이상학은 존재자의 본질에 대한 숙고와 진리의 본질에 대한 결단을 실행한다. 아주 하이데거의 유명한 명제죠. 사실 형이상학이란, 전통적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뭐죠? 바로 존재자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죠. 티토온,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티토온. 뭐 영어로 말하면 what is the 존재자, 그죠? 존재자란 무엇인가? 이 존재자의 본질을 묻는 것이 전통적 형이상학이에요. 그래서 존재자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뭐죠? 그 시대의 모습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말한 존재자의 본질은 뭐죠? 이데아가 되는 것이고, 중세에서 말한 존재자의 본질은 뭐죠? 바로 기독교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근대에서 결국 존재자의 본질은요, 그 존재자를 대상으로 정립해 나가는 인간의 주관적인 어떤 의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상학은 이 존재자의 본질을 숙고하고, 그러니까 요때 숙고라는 것은요, 아직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의미에 대한 숙고, 여기까지 나간 낱말은 아니에요. 과연 존재자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뭐죠? 그러니까 존재자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과연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존재자와 관련 지어서 어떤 진리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전통적 형이상학입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은 존재자의 본질에 대한 숙고와 진리의 본질에 대한 결단을 실행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뭐 플라톤에서 뭐 진리의 본질이라 한다면요, 이데아를 우리 올바르게 향해 보는 것이고요. 또 중세 철학에서 진리의 본질이라면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 근대에서의 어떤 칸트에서의 진리의 본질이라 한다면, 그러니까 인간이 구성한 어떤 선험적 의식, 인간의 주체가 구성한 어떤 선험적 의식에 맞게 뭐죠? 존재자를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이렇게 각 시대마다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존재자의 본질을 숙고하고, 그러니까 존재자가 무엇인가를 해명하고, 거기에 맞게 뭐죠? 진리의 본질에 대한 결단을 시행하는 것이 바로 전통적 형이상학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결국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이 존재자의 본질에 대한 특정한 해석을 통해서, 또 뭡니까? 저희 진리에 대한 특정한 파악을 통해서 하나의 시대에게 그 하나의 시대가 그 하나의 시대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형이상학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제시라는 낱말이 뭐냐면요, 여기는 베그린덴이라는 건데요, 이 낱말은 이제 우리 2차 강연할 때 소위 그 근거의 본질에 대한 강연에서도 베그린덴이 상당히 중요한 용어로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 우리 번역판을 보니까 뭐 정초한다,
하고 뭐 근거 짓는다 이렇게 번역하셨는데 사실은 그 근거 짓는다 무슨 정초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베구린덴이라는 것은 어떤 사태를 가능케 하는 근거, 그룬트, 영어로 말하면 그라운드겠죠. 그 근거를 제시한다. 그래서 하이데거 원문도 이제 이렇게 되고 있죠. 아까 제가 좀 더 읽어보면요. 형이상학은 존재자에 대한 특정한 해석을 통해 또 진리에 대한 특정한 파악을 통해 하나의 시대에게 그것의 본질적 형태를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시대를 근거 제시한다. 저는 이제 근거 짓는다.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정초한다 이런 것보다는요. 거기에 대한 낱말은 하이데거에 많아요. 뭐 그룬트 레겐이라든가 뭐 구린덴이라든가 그건 좀 다른 차원이고요. 하나의 시대의 어떤 본질적 형태를 제시한다. 하나의 시대가 하나의 시대가 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 이게 바로 형이상학 아니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대 형이상학은요, 고대를 근거 제시하는 것이고요. 고대를 그 고대로서 있게 하는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고요. 중세 형이상학은 중세를 중세로 있게 하는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전통적 형이상학의 모습이 아니냐. 그건 제가 조금 더 얘기하면요. 소위 근대, 여기서 이제 세계상에서는 근대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그 근대라는 낱말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요. 원래는 라틴어예요. 모데른. 그래서 이 낱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요. 소로마가 멸망할 때, 이제 게르만 민족에 의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때 처음 등장한 낱말이에요. 그랬다가 중세 때 사라졌다가 이제 계몽 시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무너지면서 그래서 이성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성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죠. 그때 다시 이 모데른이라는 낱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모데른의 뜻은 사실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 그래서 얘를 독일어로, 독일 사람들은 이 라틴어를 뭐죠? 라틴어는 독일어랑 사실은 족보가 달라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라틴어를 또 자기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번역한 낱말이 이제 노이자이트예요. 새로운 시대. 노이란 말이 영어로 이제 뉴가 되는 것이고요. 뭐 자이트라는 것은 이제 시대, 시간 이런 뜻이겠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영어는 이제 모던이라는 낱말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이자이트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과연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사실 모던을 번역한 것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하이데거 전체를 본다면요. 제가 전에 어려서 논문 쓸 때는요. 어린 건 아니고 되게 한 40대 초반에 논문 쓸 때는 사실은 이제 노이자이트가 이제 모던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근대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하이데거 전체적인 어떤 존재 사유의 구조를 본다면 하이데거는 계몽 시대 이래의 어떤 근대를 가리킬 때는 노이자이트라는 낱말을 쓰고 근데 현대 우리 눈앞에 있는 현대를 가리킬 때는요, 모논이라는 낱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근대와 현대의 또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하이데거는, 하여간, 노이자이트,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모던의 독일어 번역 말이죠. 노이자이트를 말할 때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몽 시대, 근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모던이라는 낱말을 쓸 때는 이제 현대를 가리키는 쪽으로 해석해야지만 하이데거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형이상학의 이와 같은 하여간 하나의 시대가 하나의 시대일 수 있는 그 근거를 부여한다. 근거를 제시한다. 이게 베구린덴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이상학이 하나의 시대가 하나의 시대에서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 형이상학적인 근거야말로 그 하나의 시대를 특징 짓는 모든 현상들을 이제 속속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의 시대가 하나의 시대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대표하는 현상들을 결국 속속들이 지배해 가는 것이 바로 형이상학적인 근거가 아닌가. 누르이 헤르슈아늘리제 우리 신상희 교수님은 이제 아마 철저히 지배한다 이렇게 번역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두루히라 그랬을 때 그런 그 근대를 대표하는 그런 현상들을 아주 속속들이 지배하는 거 이게 형이상학적인 근거가 아니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제가 낱말 소개하면요. 에어샤이농을 지금 현상이라 번역을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현상학에서 말하는 현상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현상학에서 페노메논, 현상이라 한다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뭐죠? 전체를 가능케 하는 어떤 근거로서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현상이라 한다면요. 우리 칸트에서도 에어샤이농이라는 낱말이 나오고 있죠. 어떤 그 본질 근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현상학에서 현상과 좀 혼동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철학의 기호를 번역할 때는 이제 에어샤이농을 저는 현출이라 번역을 했었는데, 또 뭐 세계상의 시대를 얘기하면서 현출 그러면 또 뭐 어감도 이상하니까 일단 현상이라 썼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현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근대를 가능케 하는 것이 어떤 형이상학적인 근거라고 한다면, 그죠? 그 형이상학적인 근거로 인해서 어떤 근대가 형성되고 근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 그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어피어런스가 되는 것이겠죠. 근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어떤 어피어런스, 그 다가오는 모습으로서의 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한다면요, 우리가 그 현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우리에게 내비쳐지고 있는 그런 근대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 그런 에어샤이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뭡니까? 충분히 이제 숙고하기 위해서는 그런 현상을 가능케 한 과연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아까 저 매진엔 그죠? 지인을 사유하는 것이죠. 그런 현상을 가능케 하는 그런 근대를 대표하는 그런 현상들을 가능케 하는 그 근거, 즉 그 의미를 숙고하기 위해서는요. 그 의미를 숙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뭡니까? 그 형이상학적인 근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의미를 사유한다는 것은 이제 형이상학적인 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이상학적인 근거가 자라놓은 토양. 이게 바로 뭐 하이데거가 말하는 뭐죠? 한 시대를 가늠하는 존재.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 세계상의 시대를 읽을 때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뭔가 하이데거의 후기 존재 사유라고 무슨 존재를 사유하는 건데, 이 세계상의 시대에 보니까 뭐 근대 과학을 가능케 한 형이상학적 근거를 얘기해. 아니 노인네가 왜 여기 존재를 얘기 안 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하이데거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 형이상학적인 근거가 하나의 시대를 가능케 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고,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근대를 대표하는 현상들이 생겨나는데, 근데 철학자가 물어야 할 것은 이 근대를 대표하는 그런 현상들, 그런 나타나는 모습들을 가능케 한 이제 우리가 형이상학의 근거만 물을 것이 아니라 그 형이상학적인 근거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형이상학의 근거를 가능케 하는 그 형이상학이 자라나오는 어떤 토양까지, 존재까지 물어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우리가 이런 현상을, 이 근대를 대표하는 이런 현상들을 충분히 숙고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현상을 가능케 한 형이상의 근거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다음 단락 제가 쓴 겁니다. 하지만 이 형이상학적인 어떤 근거를 인식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이상학적인 근거를 가능케 한 어떤 토양, 즉 존재까지를 물어나가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하이데거는 지금 밝히고자 세 번째 단락에 마지막 그 세 번째 단락에 그 마지막 문장을 제가 따옴표를 쳤는데요. 따라서 숙고는 뭐냐면요, 하나의 시대에 고유한 존재들의 진리를 숙고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의 시대의 고유한 전제들의 진리는 바로 뭐냐면요. 이 시대를 가능케 한 형이상학적인 근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형이상학적인 근거까지 자라나온, 그죠? 그 존재의 진리를 숙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대표 현상들 숙고한다는 것은요, 이 하나의 시대의 고유한 전제들의 진리,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존재. 다시 말하면 존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존재의 진리와 하나의 시대의 고유한 목표들의 공간, 즉 다시 말해서요, 현대라는 어떤 공간을 열어준 그 존재의 공간까지를 뭐죠? 묻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시대의 고유한 존재들의 진리와 하나의 시대의 고유한 목표들의 공간을 가장 물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용기가 바로 숙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제 존재라는 개념과 함께 어울려 쓰는 낱말이 바로 뭐냐면요, 가장 물을 가치가 있는 것. 뭐 이것을 이제 잘못 번역하는 사람들은 뭐 지금 그런 사람 없겠죠. 뭐 모호한 건 뭐 이렇게 뭐 번역하던데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물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 진짜 우리가 물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결국 이 시대를 가능케 하는, 이 시대의 대표적 현상들을 가능케 하는, 이 시대를 가능케 하는 형이상학적인 근거 정도가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근거까지도 자라나오는 그 존재를 묻는 것. 그 존재야말로 바로 뭐죠? 우리가 가장 물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숙고라는 것은 이 시대를 가능케 하는 어떤 존재의 진리를 가장 물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바로 숙고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세계상의 시대 논문을 이제 읽어 나가면서요, 이제 형이상학적 근거에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라, 이 과학이라는 것이 존재의 진리를 이제 어떻게 은폐하고 있느냐. 이 현대 과학을 가능케 한 어떤 과연 존재가 과연 뭐냐, 과연 존재의 역사적 운명이 뭐냐, 이걸 찾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기술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에 할 과학과 숙고라 논문도 사실은 거기까지, 이 존재의 문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강연에 저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논의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